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있길 마련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평탄하게 흘러가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고,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시간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매번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보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동대문에서 옷 사입을 하면서 제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눈에 띄게 잘 되진 않았지만 워낙에 진취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 쇼핑몰만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 동네에 조그맣게 새를 얻어 옷가게를 차렸답니다.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고 점점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고 결혼도 준비하였고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여자가 옷가게를 한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저를 좋게 보시지 않았고,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결혼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시절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소개를 받다니. 저 은혜랑 결혼한다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도 걔랑 같이 있니? 아니, 교육자 집안에서 같은 교육자를 만나야지. 옷 파는 애가 웬 말이야? 엄마, 절대 허락 못해. 일단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제가 성인인데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상관 좀 하지 마세요. 나 걔랑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너 빨리 접고 들어와, 집으로. 알겠어? 네가 정리 못하면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저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 선생님을 소개받으라고 하였고, 그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던지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참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우리 집의 귀한 딸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을 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위로를 해줬죠. 어디 가서 미움 받아본 적 없는 인생, 가장 중요한 시점에 미움받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 같아서 속이 정말 안 좋았어요. 어디 가서 늘 똑부러진다, 잘한다 소리만 들어봤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엄마가 널 안 만나보셔서 그래. 우리 누나도 그렇고 다 선생님이랑 결혼했잖아. 그래서 그냥 엄마 욕심에 그러시는 거야. 이 정도면 그냥 나랑 결혼하기로 한 거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나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인데 매번 자기 나랑 만날 때마다 어머님 전화 오고 자기는 내 눈치 살피랴, 엄마 눈치 살피랴. 미안해. 내가 좀 더 엄마 설득해 볼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줘.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줘. 그놈의 선생님이 뭔지 참 웃긴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난 그렇게 반대하는 거 못 견뎌. 남편은 결혼에 있어서 어머님을 무조건 설득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 저는 남편을 믿었죠. 사실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까지 반대하지만 저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창 바쁜 시간에 옷을 파는데 웬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손님인 줄 알고 한참 응대를 하고 있는데 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네 어머님이었죠. 이렇게 바쁜 시간에 방문한 것도 당황스럽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얘기 좀 하자는 게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나 알죠? 뭐 바쁜데 긴 말 안 할게요. 우리 아들은 같은 교사랑 결혼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빠져줬음 하는데. 아, 처음 뵙겠습니다. 몰라 뵀네요. 민수 씨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긴 어떻게 하시고? 우리 아들 차에 있는 내비 좀 봤어요. 맨날 여기 오길래. 아니 그리고 고졸이랑 선생님이랑 어울리기나 한다고 생각해? 대학교 안 가고 사업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학을 나와야지. 안 그런가? 우리 아들 보는 눈에 정말 실망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와서 아가씨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러워. 알아요? 참나, 내가 어쩌다. 그냥 젊은 아가씨니까 말 놓을게.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는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야. 근데 어디서? 아유, 뭔지. 하여튼 내 말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만 가볼 테니까 그쪽에서 우리 아들 좀 정리해줘. 우리 아들은 통 말이 안 통해서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영업장에 찾아오셔서 바쁜데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나자고 하시지. 그리고 대학 얘기하셨는데 교사 월급 얼마나 되나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저도 제 앞가림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돈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고 TV에서만 보던 것이 저한테 이루어지니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고 수치스럽고 내가 돈 봉투까지 받아가면서 이 남자를 선택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봉투만 던져주고 자리를 뜬 모습을 보고 가게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날은 제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남편의 전화를 피하다 결국 남편을 만나 어머님이 주신 돈 봉투를 집어 던졌어요. 제 인생에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고 뭐가 아쉬워서 신파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되었나 싶으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집구석에서 이런 신파를 찍고 난리야. 본 건 있으셔서 나한테 돈 줄 테니 떨어지래. 어때? 뭐? 아,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피해는 가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도 지겨워. 그냥 헤어지자. 나 이렇게 모욕당할 만큼 당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참는 거지. 믿어달란 말도 너한테 지겨울 수도 있지만 내가 꼭 해결할게.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말아줘라. 어? 어떻게 헤어져? 헤어지자는 제 말에 남편은 식음을 전폐했고 결국 시댁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죠. 그렇게 저도 아픔을 잊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마음에 걸리고 상처가 되었지만 이왕 결혼하는 거 진짜 좋은 마음으로 다 잊고 결혼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결혼을 허락한 시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좋게 볼 리가 없었죠. 하지만 20살 때부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저로서는 시어머니에게 절대 지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지고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것 같았고 절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여우 같은. 어떻게 내 아들 홀렸는지 모르겠다만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이기니까 아주 좋지? 어디 너희들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급이 맞아야 결혼도 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결혼 생활인 줄 아니? 이제 내 아들이 너한테 질릴 거다. 아주 악담을 하시네요. 그럴 거면 왜 허락하셨어요? 저도 안 참아요, 어머니. 어디 가서 저 그렇게 꿀리지 않거든요. 뭐야? 내 아들이 시금을 전폐하니까 허락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집 구석이 얼마나 잘난 집인데요? 교사 월급이야 뻔한 거고 민수 씨랑 아버님이 교사지 어머님이 교사 아니잖아요. 아, 얘 아주 대바라진 것 봐. 아주 20살 때부터 이것저것 다 겪으니까 나를 아주 물러본다 이거지? 아, 기가 막혀. 시어머니는 저의 말대답에 늘 어이없어 하셨고 전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막대한 예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도 20살 때부터 일을 열심히 했던 터라 시어머니가 준비해오라는 예단은 거뜬히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예단을 준비를 하자 어머님은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어진 게 못내 아쉬웠던지 이제는 별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또 안절부절 못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도 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누가 더 해오면 어떠냐 하는 마인드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것 또한 당당하게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였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네가 그럼 돈이라도 벌어놨어야지. 아, 맞다. 나 너한테 예물은 못 해준다. 네가 우리 집 같은 가문에 시집 오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내가 예물까지 해다 바쳐야겠니? 너 그렇게 돈 잘 버니까 예물에 아쉬움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라고? 은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건데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예물 필요 없어요, 어머님. 예물 해주시고 또 얼마나 생색 내시겠어요? 그냥 전 제 마음 편하자고 예단한 거예요. 자기도 좀만 참아. 매번 이렇게 엄마랑 만날 때마다 그러면 어떡해. 엄마도 그만하시고요. 은혜야, 제발 부탁이야. 아니 왜? 얘 돈 많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건데 뭐 어떠니? 우리 아들같이 잘난 교사 남편 데리고 가면서 지가 다 해와야지.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저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 역시도 시어머니의 악담에 정말 결혼을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그러면 나 스스로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걸 인정하는 꼴 같은 느낌이 들었죠. 자존심 하나는 엄청 셌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제일 행복한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참 좋아해 주니 그거 하나만큼은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게를 자꾸 비움에 따라 직원을 더 채용하려는데
남편이 본인의 친척 동생을 추천하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요. 전 그렇게 남편의 친척 동생을 제 가게에 채용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귀에 저의 가게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언니 가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매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지금 숙모가 그렇게 뻐길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봤자지. 우리 같은 교육자 집안에 제가 가당키나 해? 나 진짜 참고 결혼시키는 거야.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봤자 삼촌이랑 오빠 말고는 뭐 교육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숙모도 언니 좀 예쁘게 봐주세요. 얼마나 잘하는데. 오히려 전 언니랑 같이 일하면서 오빠보다 언니가 훨씬 아깝다고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숙모도 받아들여 주세요. 너 무슨 걔한테 돈 받았니? 참나. 잘 돼 봤자지. 대학도 안 나와서 나는 그렇게 무식한 애 딱 싫어. 알아? 남편의 친척 동생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좋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나마 저에게 좀 너그러워지셨어요. 동네 옷가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월 수입도 많은 저를 다르게 보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교육자 집안 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뭐 익히 알고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도 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친척들이 저를 축복해 주었고 저 역시도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속을 뒤집어 놨지만 이젠 정말 시어머니도 됐으니 어른이니까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늘 다정했던 남편도 저에게 조금 짜증을 내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놀랐어요. 화장이 왜 그러니? 너 오늘 화장 엄청 떴다 아주. 20살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주 고생만 해서 그런가? 신부인데 고생한 티가 줄줄 흐른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널 반대했던 거야. 우리 아들보다도 훨씬 나이 들어 보이잖니. 아, 어머님, 결혼식장까지 와서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네? 내가 너랑 어떻게 잘 지내니? 잘 지낼 수가 없어, 너랑은.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을 한 민수가 잘못한 거지만 그걸 굳이 우겨서 너도 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냥 우린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이니까 그런 줄 알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이나 시어미 노릇 바라지도 말아라. 난 네가 뭐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알겠어? 그런 줄 알아. 어머님 정말 결혼식까지 너무하신다. 이왕 허락한 거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아까도 악담하고 가셨어. 아, 결혼식인데. 그냥 느낀 점을 얘기한 거겠지. 너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너 좀 예민한 게 있긴 해. 그만하자.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까지도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항상 어머님 앞에서 센 척하며 말은 했지만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것보다 남편의 말이 더 서운하게 들려왔고 뭐라고 받아치려고 할 때 결혼식은 시작이 되면서 애써 모른 척 웃으려 했어요. 결혼식이니 조용히 지나가자 싶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며 서약을 했고 저 역시도 제 결혼에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며 자부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제가 당분간은 일 때문에 여행을 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남편 또한 흔쾌히 승낙했고 따로 여행 날짜를 잡게 되었죠. 이것 또한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는데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시어머니 눈에는 모두 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아들이 뭔죄니? 결혼하자마자 여행도 못 가고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네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참나. 정말 바빠요. 성수기이기도 하고 요즘 주문 건수가 너무 많아져서 제가 쉴 수가 없거든요. 민수 씨도 나중에 가자고 다 합의본 내용이에요. 저희도 바로 여행을 가지 못해서 얼마나 속상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네가 쉬지 못하는 걸 왜 우리 민수가 피해봐야 하냐고. 그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다. 알겠어? 어디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일하는 것 때문에 남자가 피해를 봐야 해. 내가 이럴까봐 애초에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야. 너 신혼여행도 안 가는데 다다음 주쯤에 집안 식구들 모여서 밥이나 대접해라. 알겠어? 그렇게 잘나고 똑 부러졌는데 집안 어른들 한 끼는 대접할 수 있잖니. 갑자기요? 네, 알겠어요. 어차피 집들이도 해야 하고 했으니까 2주 뒤쯤 식사 약속 잡을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메뉴는 네가 알아서 해. 아, 너 초계탕 할 줄 아니? 못해도 해라. 친척들 초계탕 좋아하니까 어디 한번 이번에 봐야지. 내 체면도 있으니까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교사 와이프가 거저대는 줄 아니? 시장에서 옷이나 파는 너랑은 차원이 달라. 어머님은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2주 뒤에 초계탕을 대접하라며 저에게 선전포고를 하였고 저 역시 어차피 언젠간 집들이를 해야 했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일이 너무 바쁜 와중에 시댁 식구들까지 초대하여 밥을 대접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결혼 후 처음 저에게 시킨 일이니 잘해서 이번에 점수 좀 따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바쁜 2주가 흘렀고 시댁 식구들이 오는 날이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신혼 3주차였어요. 웃으며 시댁 식구들을 맞이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어머님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를 그렇게 고운 표정으로 보시지만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이 가시방석 같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준비한 초계탕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초계탕은 인원수대로 만들었니? 먹다가 모자라는 일 없이 좀 넉넉히 했지?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고치해줘야 하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인원수보다 더 넉넉히 만들었고 열심히 만든 거니까 맛있을 거예요. 일단 앉으세요. 제가 나를게요. 그럼 네가 날라야지. 누가 나르길 바래? 참나, 꿈도 야무지다 너도 참. 민수야, 너도 덥지 말고 여기 얼른 앉아. 엄마. 자기야, 부탁 좀 할게. 엄마가 나보고 앉으라고 하니까 앉아야지. 또 괜히 어겼다간 사달라겠다. 이해하지? 남편과 어머님이 얄미웠지만 참았습니다. 결혼하니 남의 편이 된 것만 같은 남편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때까진 애교였고요. 그렇게 인원수에 맞춰 초계탕을 대접했고 제가 초계탕을 대접하자 식구들은 더웠겠다고 그나마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해주시더라고요. 한참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초계탕을 드시다가 갑자기 의자를 쓰러뜨리곤 그대로 기절해 버리신 거예요. 거의 혼수 상태급이 되고 말았죠. 신혼 3주차 시댁 식구 집들이 도중 날벼락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체한 것 같지? 가슴이, 너 여기다 뭔 짓 했어? 나 골탕 먹이려고 한 거지? 아니요. 제가 뭔 짓을 하다뇨. 빨리 자기야, 119 불러줘. 빨리. 어머님, 정신 차려보세요. 어머님, 제발요. 여기 가락동인데요. 지금 환자가 식사를 하다 갑자기 졸도했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시어머니는 저 말을 끝으로 다급하게 쓰러지셨고, 저희는 모두 놀라 난리가 났죠. 저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요. 남편이 다급하게 119를 불렀고, 저희는 어머님을 싣고 119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괜찮지만 어머님 혼자만 그렇게 쓰러진 것이었기에 정말 어안이 벙벙하였고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제가 해드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탈이 났을까 하며 말이에요. 어머님은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한 뒤 바로 위에 층 중환자실과 수술이 같이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담당 교수 말로는 빨리 지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기 탓 아니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지? 너 음식에 뭐 넣은 거 아니야? 너밖에 그럴 사람이 없잖아. 매번 엄마랑 싸우기나 하고. 너 진짜 그랬으면 용서 안 해?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지금 나 참고 있는 거야. 뭐? 당신도 나 의심하는 거야? 어이없다. 내가 아무리 어머님이랑 맨날 티격태격 했어도 어떻게 나를 의심해? 기막혀.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자기가 날 의심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 반대에도 자기 하나 믿고 결혼한 건데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구나. 정말 충격이다. 솔직히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이런 상황엔 의심만 할걸?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봐. 나도 참은 거니까. 절 의심하는 남편의 태도에 전 그 자리에서 뺨을 날렸고 제가 뺨을 날리자 남편도 제 뺨을 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연애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태도에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인생의 첫 뺨이었어요. 그래, 네 본성이구나 이게. 이성일은 네 모습 잘 기억할게. 나도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이성을 찾게 생겼어? 우리 엄마가 잘못돼 가고 있는 판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황당한 태도에 말을 잇지 못했고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면서 정말 배신감에 차올랐어요. 매번 제 편을 들어주는 척을 했지만 남편은 알고 보니 늘 속으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정말 배신감이 차오르면서 말은 했지만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마냥 어머님이 깨어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복도에서 초계탕을 먹다가 혼수 상태된 시모를 기다리는데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고 진료를 본 교수 한마디에 온 가족이 박수갈채로 환호했습니다. 저는 교수님 한마디에 마음을 매우 쓸어내렸고요. 정말 참 다행이었어요. 조개탕을 드셨다고 했는데 드시다 목에 걸리셔서 체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처음엔 단순 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근경색이었어요. 아마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없었다고 하시면 급성으로 오신 것 같은데 다행히 초계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병원으로 빨리 올 수 있었어요. 심근경색은 조금만 늦으면 사망도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오늘 옆에 식구들도 많았고 다행히 음식이 목에 걸린 게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오실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교수 한마디에 모두들 안도를 했고 남편 또한 정말 다행이라는 듯이 얘기를 했죠. 저 역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저에게 한 말들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남편 빼고 친척들은 저에게 하나둘씩 초계탕을 만드느라 수고했다며 그제야 한마디씩 해주셨고 제가 어머니를 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음식 대접 덕분에 빨리 병원에 올 수 있었다며 저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반나절 만에 마음이 상반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아유, 조카 며느리 조개탕 아니었으면 골로 갈 뻔했지 뭐야. 내 친구도 심근경색으로 저세상 갔잖아. 아유, 정말 다행이지 뭐야. 아주 생명의 은인이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안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가 내색은 안 해도 엄청 고마워하실 거야. 진짜 잘했어. 아니에요. 전 한 게 없는걸요. 그냥 초계탕만 만들었을 뿐인데요. 그래도 진짜 큰일 아니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새아기가 복덩이네. 너희 시어머니는 진짜 감사해야 하는 거야. 어디 이렇게 시기 좋게 오기가 쉬워? 미안해. 내가 진짜 실성했지.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아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어. 아니, 네 본성이겠지, 그게. 네 본성 잘 봤다, 인간아.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해. 지금 어른들 계시니까. 알겠어? 남의 편놈. 친척 어른들은 애써 제 마음을 달래주었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어요. 본인이 실성을 했다며 사과했지만 남편의 말이 애써 위로가 되지 않았고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더 나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정신을 회복하자마자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 네가 날 살렸어. 참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골로 갈 수도 있구나 싶으면서 그때 초계탕 먹다 목에 걸리지 않았으면 지금 혼자 집에서 심장 움켜쥐면서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말이야. 내가 그동안 심했지? 미안하다. 우리 이제 잘 풀어나가 보자. 내가 너한테 억지를 부리고 못되게 한 거 사과하마, 아가야. 어머님,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지만 사실 민수 씨와 이제 정리할까 해요. 아무래도 저흰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머님 쓰러졌을 때 민수 씨가 저보고 음식에 뭘 넣었냐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결혼 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서 그냥 서로 잘 합의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쉬세요. 이제야 내가 널 인정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니? 너랑 나랑 문제였잖아. 우리 민수는 아무 잘못 없었잖아.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 이제야 풀어보려 합니다. 어쨌든 쾌차하세요. 전 이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고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사실 참 맞지 않는 커플이었죠. 처음부터 반대가 심했는데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 이 사단까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은 절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와 시어머니가 절 인정해 주었는데 왜 그러냐고 울면서 말을 했지만 남편의 본 모습을 본 이상 솔직히 같이 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제야 저를 붙잡았지만 뿌리쳤어요. 내가 그날은 실성했다고 했잖아. 너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이해해줘.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마음 좀 돌려줘. 아니, 내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참았던 건 당신 때문이었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애초에 신뢰가 없던 거지. 그걸 알고 자기랑 내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어머님이 좋아하는 며느리상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 헤어지는 건 100% 당신 유책 사유니까 나한테 미안하다면 집에서 몸만 나갔으면 해. 다신 마주치지 말자, 절대로. 뭐? 몸만 나가?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이 집 내 명이야. 혼수는 네가 해왔다고 하더라도 나 절대 집 못 준다고. 웃기고 있네. 명의는 네 거지만 돈은 내 돈도 들어갔잖아. 거봐, 본색 나오는 거. 오히려 니네 엄마 쓰러진 게 나한텐 잘된 일이지. 혼인신고하기도 전에 이런 놈이랑 엮일 뻔했으니. 그럼 소송으로 가보자고. 어떻게 되나? 결국 전 소송을 걸어 집 재산 분할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지분도 있었기 때문에 소송은 수월했고 남편과는 깨끗이 끝낼 수 있었어요. 저도 사람을 잘못 본 이유도 있으니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전 작은 돈의 손해였지만 남편은 파혼에 법정 소송까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소문이 엄청 퍼졌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에겐 돈보다도 더 치명타였고 세상 마마보이였던 사람이 안 그런 척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조금 소름도 돋았어요.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끝이 났고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저에게 문자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온화하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니 솔직히 정말 정이 엄청 떨어졌어요. 이제 와서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렴. 우리 아들 교사인데 이렇게 망신 줄 거야 정말? 이제 문자 하지 마세요. 번호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교사의 자질이 참 많이 부족해 보이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신혼생활을 끝으로 저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전 남편은 가게에 찾아와 본인이 미쳤다고 하며 한 번만 제발 봐달라고 했지만 결국 본인의 교직 생활에 있어서 파혼과 법정 소송은 엄청난 치명타였기에
보이는 식으로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한 거였더라고요. 내 교사 생활 어떡하라고? 파혼의 법정 다툼에. 아, 미안하다니까. 제발 그냥 합치자. 아무렇지 않게, 너 나 좋아했잖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나 보지. 네가 뺨 날린 거, 그리고 나 의심한 거 아직도 잊지 못해. 그냥 니네 엄마가 정해주는 짝 골라 만나. 너한텐 그게 제일 어울려. 알겠니? 같은 선생 만나면 니네 엄마랑 트러블도 없을 거 아니야. 제발. 내 인생 진짜 어떡하라고. 그냥 너만 마음 돌리면 돼. 집 명의도 네 이름으로 해줄게. 그냥 없었던 일처럼 돌아가자. 이 얘기를 듣고도 참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볼 줄 몰랐는지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이 있고 7년이나 지났고 전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있어요. 성품 좋은 시댁 식구들과 정말 가정적인 남편을 만났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일밖에 모르던 때 그저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었던 순간들. 참 지금 생각하면 웃음도 가끔 나요. 그때 초계탕 사건만 아니었으면 중간에 결혼 생활이 어떨지 상상도 안 가고 아찔하지만 그래도 저는 과거의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지금 참 행복하거든요. 아마 그때 힘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을 몰랐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결혼 10년 차 된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이 기분 나쁠 정도로 점점 심해져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걸 갖추고 살 수는 없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비교를 당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어차피 사건은 터지게 되었고 시모는 용서해달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더 이상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지가 않네요. 결혼하고 나서 한 7년 정도는 시댁 식구와 알콩달콩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주말만 되면 시댁에서 함께 모여 저녁 식사하던 도중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도련님 결혼 문제가 또다시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어두워졌네요. 민성아, 너는 정말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러다 애미 세상 떠나면 그제서야 결혼할래? 생각이 없는 거니? 아니면 여자가 없는 거니? 사지 멀쩡한데 왜 여자가 안고 있는지 엄마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데려오기라도 좀 해봐라. 인연이 없는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이 세월 동안 혼자 살았겠어요? 기다려보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한번 신청해보자니까. 요즘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다더라. 싫어요.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연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를 첫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한다고요. 결혼정보 회사에서 나오는 여자들이야 거의 다 돈 보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다는 거야?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살짝 물어보니까 학벌 좋고 능력되고 집안까지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한 트럭은 달라붙는다고 하더라. 이번 기회에 여러 명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시키는 거 좋을 것 같지? 내가 믿을 만한 곳을 알아놨거든.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곳에서 결혼한다는 말은 들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안 되면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 맞아. 너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 회사 일도 바빠서 여자 만날 시간도 없는데 이럴 때 기회를 찾는 거지. 시모는 갑자기 결혼정보회사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고, 도련님은 자신이 원하는 만남은 아니었는지 꺼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끈질긴 시모는 결국 도련님을 설득하게 되었고, 결혼정보회사의 등록 절차를 밟게 되었네요. 시모의 집안 같은 경우 시부께서 사업을 꽤 크게 하시고 그 밑에 남편이 함께 일손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도련님의 경우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부의 사업이 도련님과는 맞지 않는다며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만 시부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일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마음이 맞아 결혼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의 인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는 정말 마음이 넓고 배려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셨죠.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회사 정보 업체에 도련님을 등록하면서부터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나이가 32 정도 됐었는데 시모가 다른 여자들의 능력과 집안들을 보게 되면서부터 저에 대해 조금씩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다가 다시 모이게 된 주말에 시모의 알 수 없는 말들이 식사 분위기를 망쳤네요. 애미야, 내가 최근에 민성이랑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하고 왔잖아. 그리고 조건이 비슷한 여자들을 쫙 소개받았는데 글쎄 너보다 젊은 여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 거기에다가 능력도 좋고 지원까지 부족할 게 없으니 그나들은 왜 진작에 이런 데서 알아봐주지 않았는지 후회가 되더라니까. 보니까 점수 500점이 만점이던데 애미 너는 점수가 어떤지 확인해보니까 239점인가 하더라고. 그래서 만점 기준으로 몇 점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 글쎄 50점도 아닌 빵점이라고 얘기하더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 빵점이냐고 물어보니까 결혼했을 당시의 기준으로 나이가 32살이었는데 남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나이가 어린 신부감을 원하기 때문에 32살 정도 되는 여자들은 50점을 깎고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런데 능력 좋은 여자는 또 그게 아니라네. 하지만 애미 너는 그때 당시 그냥 비서일만 하고 있었고 집안도 그저 그렇고 대학도 들어본 적 없는 2년제 나와서 그런지 점수를 주려 해도 데려갈 수 있을 만한 남자가 없다고 빵점을 줬더라고. 솔직히 얘기 듣고 너무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건 아니니까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냥 재미로 봤다 생각해라. 애미 너는 지금 집안일도 잘하고 며느리 역할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 여기까지 이끌어줬고 그냥 그때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했다는 거지. 애미가 싫다는 거 전혀 아니다. 그런데 내 큰 아들을 등록하니까 만점 나오더라고.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말씀하실 거면 그런 곳에서 민송이랑 결혼시킬 여자 알아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조건이 좋은 여자일수록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성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그리고 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요? 하준 엄마를 제 기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어머니랑 정부 업체 기준으로 맞추는 건데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가축도 아니고 사람을 등급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현실성에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조건이 좋은 여자일수록 뒤가 구리다는 거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봐와서 알아요. 나중에 다 뒤에서 호박씨 까던데요. 그런 업체에 입만 살았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을 거라고요. 자기들도 돈 벌어야 하는데 흠집난 걸 얘기하겠어요? 시모는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꾹 닫으셨고, 시부 또한 그런 곳에서 알아보는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며 남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얼굴이 붉어지셔서는 무언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셨고, 그때부터 조금씩 시모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업체 측에서 소개해주는 여자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결혼할 만한 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한두 번 만나봐서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업체에 등록하고 결혼을 서두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없고 급한 사람들이라 잠깐 만난 감정으로 상대방과 잘 맞을 것 같은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들으려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도련님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했는지 시모와 단둘이 결혼 얘기를 주고받는 듯 보였고, 모두가 모인 주말에 한 여자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주며 새로 한 식구가 될 며느리라고 소개를 해주셨네요. 처음 보게 된 정보 업체에 등록한 여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기 위해 약간 경계를 하며 상황을 주시했고, 도련님과 시모는 인사하러 들어온 여자와 몇 번 만났었는지 친근하게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면서 여자가 주도권을 잡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저도 여기 업체에 등록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얼마나 많이 오던지 하루가 모를 정도로 스케줄이 잡힌다니까요.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저번에는 저보다 15살이 넘게 차이 나는 아저씨랑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하도 외로워 보이길래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잠깐 분위기나 맞춰주고 말동무 좀 해줬는데, 글쎄 그 아저씨가 죽도록 따라다녀서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돈만 많다고 해서 뭐든지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정말 업체에 처음 겪어보는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왜 결혼 못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민성 씨 만나서 더 이상 업체 전화 안 받아도 돼서 얼마나 편한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민성 씨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명문대를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따로 방에 들어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도련님이 저 여자와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길래 도련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할 거냐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서둘러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었었네요.
정말 진지하게 꽤 오랜 시간 만나보고 결혼을 생각해야 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여자 측 부모님께서도 급하게 결혼을 서두른다며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보 업체에서 정한 기준의 점수에서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남자와 만났을 때 서둘러 결혼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셨답니다. 불안한 마음 어쩔 수 없었지만 둘이 좋다는 거 무작정 말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서 방에서 나가는 도련님을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었네요. 남편과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시부께서 시모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서로 싸우시는 목소리가 주방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고 남편은 당황했는지 급하게 방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냐며 두 분의 싸움을 진정시키려 하자 시모가 문을 박차며 방에서 나오시더니 시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셨네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 좋다는데 당신이 뭔데 반대를 해? 그러다 두 번 다시 여자 못 만나서 평생 혼자 살다가 고독사로 세상 떠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결혼하고 지지고 볶든 이혼을 하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기분 더러워지게 방으로 데려가서 말을 해야 돼? 새벽같이 음식 준비하고 최대한 나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민성이를 위해서 뭘 해줬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왜 큰소리야? 그럴 거면 당신이 민성이 짝 좀 찾아주던가. 뒤에서 입만 나불거리면 다 되는 줄 알아? 한 번만 더 그 입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난리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이래서 황혼 이혼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늙으면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야? 정말 못났다. 시모는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며 시부와 싸운 적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날은 저희 모두를 당황시킬 정도로 시모의 목소리가 높았고 그동안의 불만들이 많이 쌓였었는지 화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인사를 왔던 여자도 시모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는지 어색하게 서서 시부모님의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속 터진다는 한마디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모는 그 여자의 손을 잡더니 시부에게 노망난 노인네 말 귀에 담지 말라며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앞으로 무언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온 가족을 덮칠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들었네요. 그렇게 도련님은 정보업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이라서 그런지 깨가 쏟아질 정도로 둘의 사이는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한 감정까지 들 정도로 서방님과 동서의 사이는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면서 한 해 두 해 넘어가다 보니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매번 오는 명절날 모두가 함께 모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며느리로서 최대한 노력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바뀐 건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과 그리고 뭐든지 동서와 함께 하면서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우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크게 바뀐 점이었죠. 저는 그래도 만 며느리니까 제 위치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힘든 일은 뭐든지 저를 시키셨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시댁 일을 해왔습니다.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놔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도 저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뒤늦게 온 동서는 일손을 돕겠다며 양파를 걷어붙이는데 시모가 갑자기 동서를 부르더니 저보고 들으라는 것 마냥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예, 너네가 뭐라고 그랬니? 명절날 우리 집에 오면 무조건 주방에 들리지 말고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잖아. 네가 워낙 바빠서 시간도 잘 못 내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 오자마자 주방에 들어가면 시엠이랑 누가 놀아줄 건데? 명절 음식은 큰애가 늘 해오던 거라 누가 옆에 있는 것보다 혼자 하는 걸 오히려 편해한다. 그러니까 나랑 시간 보내자. 저를 딸처럼 대하셨던 시모는 더 이상 저를 딸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명절날만 되면 시댁에서 일해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서운함들이 저에게도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한참 동안 대화 나누던 동서가 방에서 나오더니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면서 전을 부치고 있던 저에게 다가와 일손을 도와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저에게 뭘 원하는 건지 몰라 직설적으로 동서한테 할 말이 뭐냐며 정색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형님, 저는 그냥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본 건데 사람 무한하게 왜 이렇게 정색을 하세요? 저는 알지도 못해요? 동서, 생각을 해봐. 어머님 방에서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고 한참 있다가 나와서 다짜고짜 내 앞에 앉더니 아버님과 그이가 하는 사업에 대해 캐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남자들이 하는 사업을 나라고 알겠어?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지. 나한테 와서 사업에 대해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동서 속마음을 알 수가 없네. 솔직히 아버님이랑 아주버님께서는 맨날 붙어 지내시면서 일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이가 뭐가 부족해서 사업을 배우지 못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주버님보다 민성 씨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이도 한 자리 차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아버님 세상 떠나시면 그이가 물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대화 좀 해봤는데 아주버님보다 저희 남편이 훨씬 더 머리도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죠. 사업이야 어차피 반복되는 직업이니 몸에만 익숙해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저희 남편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아주버님을 내치고 그 자리를 꿰차겠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 상호 직책 위치가 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희 남편은 앞으로 대표의 위치에 있을 테고 아주버님은 그 밑에 남는 자리 하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고요. 오늘 저녁에 아버님과도 대화 좀 해보려고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사는 인생 원래 다 그렇죠. 서로 뺏고 뺏기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동서는 제가 부친 전을 입에 털어넣으면서 저에게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슬슬 숨기고 있던 발톱을 저에게 드러내는 것 같았고 동서의 행동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이 함께 맞춰온 시간을 무시하고 그 사이를 서방님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서 하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제가 별 반응이 없자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는지 저보고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하면서 자리에 일어났고, 기분이 확 상한 저는 동서에게 한마디 했네요.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명절날 일만 하는 가정부 주제에? 나 들으라고 한 말이야? 동서 지금 제정신 아니지? 지극히 정상이고요. 당연한 걸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명절날만 되면 주방에서 전만 부치고 있는데 그게 가정부 아니고 뭐겠어요. 허리 하나 피는 것도 눈치 보고 계시잖아요. 이래서 집안 조건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동서는 이 집 식구 아니야? 당장 주방으로 들어와서 설거지라도 해. 뒤에서 어머님이 아껴주신다고 완전 개념이 없어졌구나. 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님, 형님이 저보고 주방에서 설거지 하라는데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네가 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당장 나오거라. 어디서 만점 받은 애랑 빵점 받은 네가 지금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감히 설거지를 시켜? 요즘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더니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그럼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고 뭔데요? 동서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명절 때마다 일해주는 가정부라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동서가 왜 저렇게 됐겠어요? 어머님께서 하도 감싸고 도시니까 저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빵점 받은 저는 며느리 하지 않을 테니 만점 받은 동서만 끼고 살아보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음식하고 싶지 않네요. 인연 끊으면 누가 손해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 순간 시모는 끓고 있던 수정가에 국자를 집어넣더니 시모에게 대든다면서 펄펄 끓고 있던 수정가를 저에게 뿌리기 시작하더니 되들어보라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다행히 몸쪽으로 뿌리지는 않으셔서 급하게 주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충격적인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놀라게 만들었네요. 그때 받았던 치욕은 지금 생각해도 살이 떨릴 정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동서가 뒤에서 저를 바라보며 비웃던 얼굴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 있던 남편과 시부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멀찍이 서방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네요. 남편은 제가 몸을 떨며 좀 전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 상황 설명을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문을 박차면서 집으로 들어갔고 동서의 한마디에 저희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시댁에서 나오면서 인연을 끊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들이 제 귀에 대고 무슨 말을 속삭였어요. 제대로 듣지 못한 저는 아들에게 재차 물어봤고 아들이 저에게 속삭인 한마디에 경악을 하며 남편에게 아들이 했던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확실하게 들었다는 아들의 진실된 말에 집으로 돌아온 이후 남편은 동서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 모두가
동서에게 평생 속으면서 살아왔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고 끔찍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고 저희에게 화가 잔뜩 올라있던 시모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남편이 조사했던 증거물들을 올려놨습니다. 하준이의 결정적인 한마디 때문에 혹시나 해서 재수 씨의 뒤를 좀 밟아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네요. 몇 달 전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날따라 재수 씨가 술이 좀 과한가 싶었는데 화장실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먹은 상태라 제 아들이 화장실을 가려다가 재수 씨와 마주쳤고 하준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랑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갔을 때 제 아들이 차에서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보다 큰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몇 번이나 재차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들었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뒷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한 건물에서 정말 하준이보다 큰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재수 씨랑 둘이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재수 씨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말이 고스란히 녹음까지 되었죠. 동서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모두를 숨겼다는 사실에 시부와 시모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업체에서 내민 정보만 믿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동서에게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뒷목을 잡고 계셨어요. 서방님도 이런 사실은 알지 못했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치며 아이의 존재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할 말을 잃어버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숨기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업체 측에서 아이가 있다는 말에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방법 하나를 알려주었어요. 아이만 없으면 완벽한 조건이기 때문에 숨기기로 하면서 추가적인 요금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제 정보를 수정했고 그때부터 저와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듯 몰려왔어요. 나이도 30이 넘지 않았던 29살에 집안도 괜찮고 학력도 좋으니 많은 사람들과 선을 볼 수 있었고 민성 씨를 만났지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솔직하게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겪었던 사정을 얘기하면 결국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는 29살 때 35살인 서방님과 결혼을 했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아이는 벌써 14살이었어요. 32살이 된 동서한테 14살의 아이가 있다는 건 저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었죠. 결국 이러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서방님과 헤어질 수 없다며 매달리고는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모두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방님이 제일 큰 충격을 받았고 시모는 당장 이혼하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니 아이한테 아빠라는 존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능력 좋은 남자를 알아보다가 서방님을 만났다고 하네요. 업체 측에서는 결혼 이후 나중에 다 얘기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산다고 얘기해서 정보를 수정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 진실을 얘기하는 게 힘들었다며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까지 전부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서방님은 동서와의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모는 다시 동서가 없었을 때처럼 저에게 잘 해주시려 전화도 자주 하면서 살갑게 행동하시네요.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과 차별이 없었던 일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가시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시모와의 인연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고 앞으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는 동서가 신혼이기 때문에 아이를 천천히 가지려 했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동서에게 중학생이나 된 애가 있어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던 동서가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접근했다면 아마 모든 삶이 달라졌을까요? 시모와 동서의 행동들이 결국 가족 전체를 찢어지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가 저에게 펄펄 끓고 있던 수정가를 뿌렸다는 거에 화가 나셨는지 시모가 그토록 원하시던 황혼 이혼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시부는 한번 결정한 건 절대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네요.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현재 업체에게 소송을 걸은 상태이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가족의 사연을 통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족들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제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치과 의사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오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비 며느리와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끝낸 뒤 작은 아들이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같이 나갔을 때 저도 긴장을 했었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했던 양평댁은 저에게 물 한 잔 건네주면서 잠깐 대화하길 원했어요. 워낙 가족 같은 분이고 저희 집안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옮겨 양평댁이 무슨 말을 하려고 따로 보자고 한 건지 들어볼 필요가 있었죠. 저기, 사모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작은 아드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봤을 때 사모님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결혼까지 허락하셨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여자 눈빛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도 이 집에서 사모님과 보낸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는걸요. 가족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소한 거라도 전부 다 알고 있을 만큼 헛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작은 아드님의 결혼에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아드님이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었잖아요. 직업 좋고 집안 좋은 여자이긴 하지만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석현 아빠도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고 했었고 나도 여러 가지 부면을 봤을 때 바르게 잘한 것 같아 결혼을 허락한 건데 느낌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둘의 결혼을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을 걱정해 주는 건 잘 알겠지만 이건 작은 아들의 결정도 크기 때문에 양평댁 말만 듣고 허락한 결혼을 다시 번복하는 건 힘들 것 같네요.
우리 작은 아들 석진이를 어렸을 적부터 옆에서 많이 챙겨줬으니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 나도 잘 알지만 이건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양평댁이 혹시 아는 사람은 아니죠? 내 보기엔 싹싹하니 괜찮은 것 같구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저희 집안과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던 양평댁은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도 양평댁을 잘 따르는 편이었죠. 문제는 작은 아들의 결혼에 상당히 집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불편할 정도로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 식구로 들어오는 걸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 처음으로 양평댁에게 불편한 말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왜 이런 걸로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면 양평댁은 저에게 다가와 작은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결혼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길래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목소리와 말투는 좋게 나가지는 않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죠? 가족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데 왜 양평댁만 작은 아들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요? 양평댁이 석진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셨다는 거 나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엄연히 우리 집안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섭하면 같이 생활하는 거 정말 불편해져요. 사모님, 저도 잘 알고 있죠. 제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것 같다니까요. 혹시 몰라서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이 확 맞아떨어진 거 있죠? 사람을 붙여서 확인해 보길 정말 잘했어요. 이것 보세요. 주변에 남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과 의사이고 작은 아드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시간을 자주 보냈는지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가지는 장면도 포착됐다니까요. 이것 보세요. 저 여자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남자한테 슬며시 손을 얹고 있잖아요. 바람기가 확실히 다분한 여자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미행하다가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되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걸어가면서 대화 정도는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양평댁, 이건 정말 아니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양평댁은 이제 양평댁 일 봐요. 이런 거 알아봤다는 걸 석현 아빠가 알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요. 더 이상은 필요 이상의 관심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언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 없었잖아요.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양평댁은 저 몰래 예비 며느리한테 미행까지 붙여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전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예비 며느리의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양평댁의 행동들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생각해주고 그동안 정말 많은 걸 신경 써줬다지만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여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속의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봤을 때 별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없어 보였죠. 너무 무섭게 제 아들의 결혼에 대해 집착하는 양평댁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소리 해서 그런지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양평댁은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예비 며느리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심각하게 사진을 펼쳐놓고 무서울 정도로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사진 속 예비 며느리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끝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평댁이 가지고 있던 예비 며느리를 미행한 사진을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양평댁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남편도 저희 가족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나게 되었죠. 나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어. 당연히 내 선에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양평댁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커지니까 더는 그냥 지켜볼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한 지 20년이나 넘었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뿐이지만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 알기라도 해봐. 그럼 집안 전체가 난리 나게 되는 거라고.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단순히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네. 아무리 가족처럼 그동안 함께 지냈다고 해도 엄연히 남이고 우리 집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인 거지. 결혼까지 참견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이 험한 세상에 때묻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차마니 예의도 바르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석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앞에서 보고 있던 나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서로 진지하게 만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시켜 미행까지 붙이는 거야? 괜히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마음이 좋진 않지만 석진이 결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니까 당신이 좋게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 한번 알아봐. 남편도 예비 며느리를 뒷조사하고 있던 사진을 보더니 예상했던 대로 경악을 했었죠. 결국 저희가 내린 결정은 20년간 함께 있었던 양평댁과의 인연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많은 일들을 해왔던 양평댁이 집에 없으니 무언가 허전했고 집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제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평댁이 그만두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지 저희 집에 양평댁 딸이 오래간만에 찾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겠지만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물어보니 양평댁이 집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다시 받아달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힘들게 결정한 거고, 지금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 너도 우리 집에서 꽤 오래 지냈었잖아. 우리 애들 독립하기 전까지 같이 있었고, 너를 딸처럼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그런데 이건 우리 가족 문제인 거잖아. 정말 이 결정이 잘못된 거라 해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결혼을 허락한 건데, 너희 엄마가 중간에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미행까지 붙였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더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결정한 거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어떤 상황인지 듣긴 했었어요. 제가 봐도 좀 지나친 것 같긴 해요. 아마 저희 엄마는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셔서 제가 다시 부탁드리려고 온 거예요. 양평댁이 저희 집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옆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삶이 많이 힘들어 보여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했었죠. 학창 시절을 제 아들과 함께 보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양평댁 딸을 친딸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아들만 둘이라 양평댁 딸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었고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었죠.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아들들이 독립을 하면서 양평댁 딸도 눈치가 보였는지 같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이지만 친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온 날들이 한순간에 멀어지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이 좋진 않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양평댁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곧 있을 아들의 상견례와 결혼식은 끝내고 다시 받아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았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양평댁과의 인연을 너무 쉽게 끊어낸 것 같아 계속 마음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작은 아들의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른 뒤 한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과 며느리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가족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상의 끝에 양평댁도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던 터라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게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양평댁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보다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것 같아 밝은 모습으로 반겨줬는데 거실 한편에 걸려있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놀란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던 양평댁이 무언가 괴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한 저는 일단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죠.
무슨 일 있었어요? 양평댁, 얼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찍은 웨딩 사진을 보고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내가 결혼식 안 불러서 많이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 이해하죠? 저번 일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래서 부르지 못했었어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한 행동들은 분명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 많이 괴롭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데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을 들어주자니 제가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결혼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제 딸만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한쪽만 짝사랑을 해왔으니까요. 제 딸이 작은 아드님을 지금까지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드님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제 딸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당연히 짝사랑이니까 작은 아드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작은 아드님도 제 딸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줄 알고 그걸 지금까지 이용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평댁 딸이 내 아들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 아들이 알고 이용을 했다고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다는 건데요? 석진 군이 제 딸을 임신시켰다고요. 저희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결혼을 늦출 수 있게 하려 했는데 차마 제 입에서 석진 군이 제 딸을 임신시켰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저번에 사부님 댁에 제 딸이 찾아온 적 있었죠? 그때 자기가 직접 얘기하려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나 봐요. 결국 혼자 돌아오긴 했지만 문제는 작은 아드님에 대한 상처가 복수심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딸 집에 찾아갔었는데 사모님도 저도 몰랐을 만큼 둘은 상당히 가까웠었어요. 제 딸은 정말 진심으로 석진군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드님은 그런 제 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제 딸은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 당장 둘 이혼시키고 작은 아드님이랑 같이 한국 땅 뜨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딸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요. 저도 정말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석진군과 제 딸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찾아올지 몰라요. 제 딸은 지금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양평댁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들한테 모든 걸 직접 들어야만 했어요. 양평댁은 자기 딸을 찾으러 가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양평댁의 딸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짝사랑해서 그걸 이용했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봐왔던 아들의 모습은 항상 조용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겨우 아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 한다는 말에 당장 튀어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평댁 딸이 임신했다는 걸 제 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양평댁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만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불안한 상태로 기다리다 보니 아들이 투덜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약속이 잡혀 있는 상태라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며 용건만 간단히 해달라는 말에 저는 양평댁 딸과 어떤 관계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미 이성을 거의 반쯤 잃어버린 상태였죠. 갑자기 걔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빠 동생 관계잖아요.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바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런 건 통화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너 똑바로 대답 안 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전부 다 알고 들었는데 어디서 모르는 척 발뺌을 하는 거야?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바른 대로 대답 안 해? 나한테 거짓말하면 엄마랑도 인연 끊고 사는 거야. 알겠어? 양평댁 딸이랑 어디까지 간 거니? 좀 전에 양평댁이 우리 집에 와서 오열까지 했었다고. 아이씨, 그럼 대충 들었겠네요. 엄마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저 좋다고 따라다녔었던 거 몰라요? 그래서 좀 놀아준 것 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래서 임신까지 시킨 거야? 너 걔가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확실하게 대답해. 너는 지금 상황이 웃기니? 웃음이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임신한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걔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둬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걷어들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저는 처음 본 아들의 모습에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양평댁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고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하기에는 이미 판이 커져버린 상태였어요. 무책임한 아들의 행동 때문에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결국 남편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다시 양평댁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작은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쳐대며 분노를 하게 되었고 작은 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평댁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저지른 행동은 이미 충분히 잘못한 거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사돈어른께 전화를 해서 저희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한 뒤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난리를 치자 남편은 결국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미진이 걔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었다면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을 거다. 임신을 시켰으면 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부모한테 이런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말이 되니? 걔가 날 좋아한 거지. 저는 그냥 대충 놀아준 것뿐이 없다고요. 하룻밤 정도야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잖아요. 저는 잘못 없다니까요. 저는 절대로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요. 그만 나가볼게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둘 다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제발 침착하라고 중간에서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아들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결국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큰아들 석현이네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거에 역시나 분노를 감추지 못했었죠. 남편은 다행히도 큰 문제는 면할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 병원에서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작은 아들은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100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가면 쓴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양평댁은 제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고 결국 그 상태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작은 아들이 양평댁 딸이 살고 있던 집 주소를 알려줬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지 그곳에는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번에 찾아왔을 때 옷으로 배를 가리고 있었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관문 앞에서만 대화를 했었는데 이미 양평택 딸은 만삭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양평댁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일단 대화부터 하자며 애원을 하자 좋지 않은 목소리로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큰 아들을 데리고 그 즉시 양평댁한테 받은 주소로 출발을 했는데 그곳은 작은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작은 아들이 살던 집에 상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저는 천천히 그곳의 문을 열어 젖힌 뒤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자 양평댁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니 그곳엔 양평댁 딸이 세상을 떠났는지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양평댁은 저에게 기어와
자기 딸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작은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은 양평댁 딸과 서로 상당히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공간이었고, 양평댁 딸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지만 작은 아들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양평댁 딸과 그만 만나자고 헤어짐을 통보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말을 꺼내자 작은 아들은 자기 집을 보상이랍시고 던져 주었고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양평댁 딸은 제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강행하려 했던 거고, 양평댁 딸은 저희 집에 왔다가 차마 임신을 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잠적을 해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혼자 지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외롭게 출산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양평댁도 저희 가족에게 신세를 졌던 게 너무 많았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일단 시간을 벌려고 결혼을 미루게 하려고 했었지만 생각처럼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게 되었던 거죠. 태어난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뒤늦게 찾아온 작은 아들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면서 갈 듯해서 가게 된 거라며 집값 떨어진다고 모든 걸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저히 작은 아들의 행동을 참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한바탕 작은 아들과 난리를 치다가 저를 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간 아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평댁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장례까지 전부 다 치러준 다음 아이를 저희가 돌보는 걸로 해결을 보게 되었어요. 개차반 같은 아들 때문에 이런 비통한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민물 낚시를 즐겨하던 아들이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었는데 아들의 차가 저수지에 빠졌는지 세상을 떠난 상태로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은 건지 아니면 죄책감에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에 빠지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결국 저희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댁은 저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이만 저희한테 넘겨주고 자취를 감춘 상태죠.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들의 장례를 마친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